니년이 선생이면 다냐? 이거나 처먹어.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 머리에 김치찌개를 들이부은 학생. 다음 순간 비명을 지르며 팔이 꺾여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담임의 정체가 UDT 교관 출신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동력이었던 거대한 항구 평택. 그곳의 심장은 이제 녹슬고 멈춰버린 지 오래였다. 잿빛 컨테이너와 버려진 공장들 사이 섬처럼 고립된 평택 항만고등학교는 그런 도시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특히 3학년 8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폐수 처리장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교사들의 무덤, 학생이라는 이름의 야수들이 들끓는 정글. 이전 담임들은 길어야 석 달, 짧으면 일주일 만에 정신과 진료 의뢰서를 손에 쥐고 학교를 떠났다. 그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새로운 담임이 부임하는 날이었다. 교장 오정국은 착잡한 심정으로 교장실 창밖을 내다봤다. 새로 온 국어교사 한서진 32세. 그녀의 이력서는 지금껏 이 학교에 부임했던 그 어떤 교사와도 달랐다. 아니,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력이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부사관 출신.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훈련 수료. 서류만 보면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오정국의 눈앞에 앉아있는 한서진은 가녀린 목선과 깊고 차분한 눈매를 가진 오히려 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녀였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입은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 대기업의 유능한 비서실장을 연상시켰다. 한서진 선생님, 오정국이 마른 입술을 핥으며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3학년 8반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 녀석들이 모여 있어요. 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다. 저 가녀린 몸으로 그 맹수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날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에 상처받고 울며 뛰쳐나오진 않을까? 한서진은 조용히 오정국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외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심지가 느껴졌다. 교장 선생님, UDT 훈련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무 완수 아닙니까? 생존입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것. 임무 완수는 그 다음입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3학년 8반 학생들의 신상 명세서를 꺼내 들었다. 30명의 얼굴 사진과 기록들이 빼곡했다. 제 눈에 저 아이들은 통제불능의 문제아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난파선에 고립된 조난자들입니다. 구조가 필요한 표적들이죠. 그리고 저는 생존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교장 오정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저 여교사가 부디 무사히 석 달의 마지노선을 넘겨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3학년 8반의 교실은 거대한 쓰레기장을 압축해 놓은 듯 했다. 부서진 책상과 의자,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비릿한 바닷바람, 그리고 교실 전체에 자욱한 담배 연기와 욕설. 수업 시작 종이 울렸지만 그들에게 종소리는 소음에 불과했다. 카드 게임을 하는 무리, 창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는 무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한 명의 왕. 권도혁. 그는 교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조용히 교실을 응시하고 있었다. 차가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그가 풍기는 위압감은 교실의 무법지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시끄럽던 교실이 조용해졌고 그의 눈짓 하나에 누군가는 지옥을 경험했다. 새로운 담임이 온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까를 두고 내기를 하는 아이들의 시시덕거림 속에서 권도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잿빛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차피 똑같을 것이다.
처음엔 의욕에 넘치다가 아이들의 조롱과 경멸에 상처받고 결국 울면서 떠나겠지. 어른들이란 다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때 교실 앞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호기심, 경멸, 조롱,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탐욕이 뒤섞인 30개의 눈동자가 문 앞에 선 한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도 조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교실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다. 마치 작전 지역의 지형을 파악하는 지휘관처럼. 아이들은 잠시 숨을 죽였다. 예상했던 주눅든 표정이나 어색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깊은 눈빛이 있었다. 한서진은 천천히 교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움직이자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와, 이번엔 몸매 죽이는데? 선생님, 나랑 진도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온갖 저질스러운 말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교탁 앞에 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권도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이 흥미로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조용.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교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아이들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부터 너희들 담임을 맡게 된 한서진이다. 그때였다. 3학년 8반의 행동대장이자 권도혁의 충실한 개인 황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185cm가 넘는 거구에 유도 선수 출신다운 다부진 체격을 자랑했다. 그는 희죽거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라이터 불을 켰다. 교사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 구역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선생님, 황태산이 연기를 한서진의 얼굴 쪽으로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우리 반은 좀 빡셉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라도 안 피우면 사람이 돌아요. 이해하시죠?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상황을 즐겼다. 신인 여교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울먹이며 교무실로 도망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며 분노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황태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황태산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교실을 울렸다. 황태산의 바로 앞에 선 그녀는 그의 입에 물린 담배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손을 들어 담배를 그의 입에서 빼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라 황태산은 미처 반응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빼앗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비벼 껐다. 불장난은 하는 게 아니야. 특히 내 놈처럼 머리에 든 것 없는 놈들은. 싸늘한 목소리였다.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태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여자가, 그것도 새로운 계집 선생이 자신의 면전에 대고 이런 모욕을 준 것이다. 이 씨발년이 진짜. 황태산의 주먹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 뒷자리에 앉아있던 권도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만해, 태산아. 황태산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권도혁을 돌아봤다. 권도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한서진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서늘해져 있었다. 저 여자는 뭔가 달랐다. 지금까지의 선생들과는 근본부터가 달랐다. 첫 번째 기싸움은 그렇게 누구의 승리도 아닌 채로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첫날의 아슬아슬한 대치는 3학년 8반 아이들에게
패배감보다는 더 큰 호기심과 반항심을 심어주었다. 그들의 왕인 권도혁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황태사는 저 신임 교사를 반쯤 죽여놨을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서진이라는 여자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더욱 얕잡아 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시끄러운 급식실은 3학년 8반만의 해방구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을 위협하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식사를 했다. 한서진은 혼자 식판을 들고 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아이들은 멀리서 그녀를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야, 저년 쫄아서 혼자 밥 처먹는 거 봐라. 몸매는 진짜 좋은데 성격은 개싸가지 없을 듯. 오늘 밤 내 꿈에 나와서 서비스 좀 해줬으면 좋겠네.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그녀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 평온함이 아이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오전의 일로 단단히 체면을 구긴 황태사는 이대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권도혁의 눈치를 살폈다. 권도혁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한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침묵의 허락이었다. 황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김치 국물과 밥알, 반찬들이 잔뜩 담긴 식판이 들려 있었다. 그의 친구 몇몇이 휘파람을 불며 분위기를 띄웠다. 급식실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치 무대 위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한서진에게로 걸어갔다. 한서진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있을 뿐이었다. 황태사는 그녀의 바로 등 뒤에 섰다. 그리고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들고 있던 식판을 천천히 기울였다. 촤아그.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 국물과 음식물 쓰레기들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정성스럽게 묶었던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졌고 하얀 블라우스는 더러운 얼룩으로 물들었다. 밥알 몇 개가 그녀의 뺨에 붙어 흘러내렸다. 급식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지켜봤다. 보통의 여자라면, 아니 보통의 사람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한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당혹감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음식물로 범벅이 된 얼굴, 엉망이 된 머리와 옷. 그 처참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한 황태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재밌냐? 한서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황태사는 애써 태어난 척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선생님. 손이 미끄러졌네. 이거 어쩌나 옷 다 버리셨네. 내가 빨아드려요? 아니면 우리 집 가서 샤워라도 하고 갈래요? 내가 등 밀어줄 수도 있는데. 그의 말이 끝나자마지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서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너 춤은 출 줄 알아? 예. 춤이요? 황태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블루스 타임 한번 가질까? 그가 비꼬는 투로 되물었다. 아니.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탱고를 더 좋아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동시에 몸을 낮췄다. 황태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황태산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떴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다 꽂혔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으아악! 황태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급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서진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한 채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이게 탱고의 기본 스텝이야.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트너는 닥치고 따라와야지. 안 그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3학년 8반 아이들을 그리고 급식실의 모든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 명 한 명의 동공에 깊숙이 박혔다. 잘 들어. 오늘부터 이 학교에서 그리고 특히 3학년 8반에서 나 한서진에게 혹은 다른 어떤 약한 사람에게 지금과 같은 모욕을 주는 자는 내가 직접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시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뼈와 관절이 어떤 각도에서 부러지고 탈골되는지, 급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알아들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뒷자리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한서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재밌는 분이시네요.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한서진이 황태산의 팔을 놓아주며 말했다. 너희들이 잊고 있던 규칙이라는 걸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부로 여기는 더 이상 너희들의 놀이터가 아니야. 내 작전 구역이다. 내 구역에서는 내 규칙을 따른다. 불만 있나? 그녀는 권도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맹수의 차가운 경계심과 지휘관의 서늘한 통제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평택항만 고등학교 3학년 8반의 새로운 질서는 그렇게 쏟아진 음식물과 한 학생의 부러진 팔을 제물로 삼아 피비린내 나게 시작되고 있었다. 급식실 사건의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다. 황태산은 팔에 깁스를 하고 학교에 나타났고 그를 마주친 아이들은 누구도 감히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못했다. 3학년 8반의 물리적인 소음은 거짓말처럼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한서진에게 노골적으로 대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적의가 가득했다. 그녀를 관망하며 약점을 찾으려는 맹수들의 눈빛이었다. 한서진은 그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3학년 8반 아이들은 제압해야 할 적이 아니라 구조해야 할 표적들이었다. 구조를 위해서는 먼저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교사의 눈이 아니었다. 적진에 침투한 특수요원처럼 아이들의 작은 행동, 말투, 눈빛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했다. 권도혁은 여전히 왕처럼 군림했지만 이전처럼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는 한서진의 행동을 예측하려는 듯 끊임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황태산은 깁스한 팔을 과시하며 억지로 센 척했지만 한서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움찔거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은 그 두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하이에나 무리와 같았다. 그러던 중 한서진의 레이더에 한 아이가 포착되었다. 이시우. 그 아이는 반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 투명인간이었다. 왜소한 체격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 아이. 그는 황태산 무리에게 공식적인 빵 셔틀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돈을 빼앗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시우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저항은커녕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국어 시간 한서진은 현대시 유인물을 나눠주며 시를 읽고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나 자신의 감상을 자유롭게 한 문장으로 적어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대부분 귀찮다는 듯 낙서를 하거나 엎드려 잠을 잤다. 그녀가 교실을 돌며 아이들의 유인물을 확인하던 중 이시우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유인물에는 단 한 문장이 개미 기어가는 듯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투명해지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우고 싶어하는 한 영혼의 절규였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조난자의 마지막 구조 신호 SOS였다. 한서진은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이시우를 상담실로 불렀다. 이시우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혹시 자신이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지 안절부절 못했다. 시우야, 한서진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유인물에 적은 글 무슨 뜻인지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시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생님이 UDT 훈련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밤바다에서 몇 시간씩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보트를 머리에 이고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것도 아니었어. 가장 힘들었던 건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교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가는 것 같았지. 그때 나도 가끔 생각했어. 차라리 투명 인간이 되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하고. 그녀의 말에 이시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한서진은 이시우의 유인물을 가리켰다. 내가 쓴 이 문장은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살고 싶다는 뜻이야. 누가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하는 비명이지. 맞지? 이시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유인물 위로 번졌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그날 이후 한서진은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비밀 작전을 시작했다. 목표는 이시우가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살지 않도록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훈련은 아이 컨택트이었다. 그녀는 매일 방과 후 이시우를 상담실로 불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과 10초 동안 눈을 마주치는 훈련을 시켰다. 처음에는 3초도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이시우는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10초를 버텨냈다. 한서진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마주하며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아주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용기라는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두 번째 훈련은 정면 돌파였다. 내일부터 아침에 교실로 들어올 때 절대 땅 보지 마. 가슴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와. 그러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말고 딱 1초만 더 쳐다봐. 할 수 있겠어? 이시우는 겁을 먹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진은 그에게 낡은 시집 한 권을 건넸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야, 시우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힘을 길러봐. 다음 날 아침 이시우는 한서진이 시킨 대로 가슴을 펴고 정면을 응시하며 교실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황태산이 일부러 발을 걸었다. 이시우가 바닥에 넘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시집을 놓쳤다. 황태산이 시집을 발로 툭 차며 비웃었다. 어쭈, 이 병신이 책도 읽네. 야, 이게 뭐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지랄.
황태산이 시집을 짓밟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만해라.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다. 권도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황태산은 움찔하며 발을 거두었다. 권도혁은 한서진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저런 병신 하나 챙겨준다고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약한 놈은 도태되는 게 세상의 이치였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황태산을 제지한 자신의 행동에 권도혁은 스스로도 당황했다. 저 여자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장이 그의 견고했던 세계관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이시우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시집을 주워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의 고스트 프로토콜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이시우뿐만 아니라 3학년 8반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서진의 등장은 3학년 8반이라는 고요한 폐수 처리장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다. 그녀가 만들어낸 파문은 교실의 표면적인 질서를 뒤흔들고 물밑에 잠겨있던 아이들의 감정과 관계까지 미세하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고스트 프로토콜의 대상인 이시우의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땅만 보고 걷지 않았고 가끔씩이지만 다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려 애썼다. 그 작은 용기는 그러나 더 큰 시련을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되었다. 황태산 무리는 더욱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고 이시우는 다시 투명인간의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기 직전이었다. 한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휘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부분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이 난파선을 구할 수 없었다. 선체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충격 요법, 즉 선원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싸우게 만들어야 했다.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 그녀는 교탁 앞에 서서 폭탄 선언을 했다. 이번 기말고사 국어 수행평가는 팀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아이들은 시큰둥했다. 어차피 답안지를 밀어 쓰거나 백지로 낼 놈들이 대부분이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생존이다. 그녀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피식 웃었다. 이딴 학교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생존 아니냐? 누군가 비아냥거렸다. 한서진은 그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4인 1조로 팀을 편성한다. 조 편성은 내가 직접 한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현장 학습 장소는 평택항 서부 해안방어선 일대다. 교실이 순간 술렁였다. 그곳은 민간인 통제 구역이 곳곳에 널려 있고 과거 격전의 흔적인 낡은 벙커와 참호들이 유령처럼 남아있는 버려진 땅이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낚시꾼들이나 몰래 들어가는 음침한 장소일 뿐이었다. 거기서 뭘 하는데요? 황태산이 깁스한 팔을 극적이며 물었다. 말 그대로 생존한다. 각 조에게는 최소한의 보급품과 지도가 주어진다. 지정된 시간까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그 과정에서 생존이라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과제다. 점수는 팀 단위로 부여된다. 그녀는 칠판에 조 편성을 적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그리고 마지막 조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8조 권도혁, 이시우, 황태산, 그리고 최민준 반에서 가장 왜소하고 말 없는 학생. 모두의 시선이 권도혁에게로 쏠렸다. 3학년 8반의 왕, 권도혁과 공식 패급이자 유령인 이시우를 한 조로 묶어버린 것이다. 심지어 행동대장인 황태산과 이시우만큼이나 존재감 없는 최민준까지. 그것은 의도적인 도발이자 잔인한 실험이었다. 왕과 노예, 포식자와 먹잇감을 한 우리에 가둬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황태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선생님 장난합니까?
이딴 병신 새끼랑 어떻게 같이 프로젝트를 하라는 겁니까?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이시우를 향했다. 이시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은 듯이 몸을 떨고 있었다. 권도혁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한서진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고 있었다. 한서진은 권도혁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건 약한 동료가 아니야. 동료를 버리는 놈이지. 리더는 전력의 강함과 약함을 따져서 부하를 선택할 수 없어. 주어진 전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지휘관이다. 내가 이 반의 왕이라며? 그럼 증명해봐. 내가 그냥 동네 골목 대장인지 아니면 진짜 위기 상황에서 팀을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인지. 그녀의 말은 권도혁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관통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가 가짜 왕임을 인정하는 꼬락서니가 될 터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다시 입을 다물었다. 현장 학습 당일 평택항 서부 해안가는 비릿한 갯내음과 스산한 바람으로 가득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파도 소리는 마치 전장의 함성처럼 들렸다. 한서진은 아이들에게 지도와 최소한의 식수가 담긴 생존 키트를 나눠주었다. 최종 목적지는 2km 전방의 7번 벙커다. 제한 시간은 3시간. 지금부터 너희들의 생존 게임을 시작한다. 권도혁의 팔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황태산은 노골적으로 이시우와 최민준을 무시했고 권도혁은 묵묵히 앞장서서 걸을 뿐이었다. 문제는 이시우에게서 터졌다. 그는 평소 운동 부족과 극도의 긴장감 탓에 얼마 걷지 못해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 그의 보폭이 느려지자 전체 대열의 속도가 현저히 줄었다. 아, 씨발 진짜. 황태산이 참지 못하고 이시우의 등을 떠밀었다. 야, 병신아. 너 때문에 다 늦겠잖아. 그냥 여기서 돼지든가 알아서 기어와. 이시우는 넘어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또다시 체념과 공포가 어렸다. 그때였다. 그만하라고.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그 말은 이시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떨렸지만 분명한 저항의 언어였다. 황태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 병신이 지금 뭐라고 씨부린 거야? 그가 이시우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 앞서가던 권도혁이 돌아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황태산과 이시우 사이에 섰다. 직접적으로 막아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황태산의 행동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권도혁은 넘어져 있는 이시우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봤다. 그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독설이 흘러나왔다. 불쌍한 척해서 선생 관심이라도 끌려는 거냐? 내가 그렇게 빌빌거리니까 쟤들이 더 신나서 날뛰는 거 몰라? 진짜 병신 같아. 그것은 비난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황태산의 폭력을 막아서는 방패가 되었다. 이시우는 권도혁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면서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는 아까보다 조금 더 들려 있었다. 권도혁은 그런 이시우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약한 놈, 멍청한 놈, 경멸스러운 놈. 하지만 동시에 저 가느다란 다리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는 저놈의 모습에서 그는 아주 희미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경멸에 맞지 않았던 의지라는 단어와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치 패잔병들처럼 해안선을 따라 걸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불신과 경멸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공기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왕과 유령은 불편한 동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잿빛 하늘 아래 4명의 소년들은 마치 세상의 끝을 걷는 순례자들처럼 보였다. 권도혁은 선두에서 황태산은 짜증 섞인 얼굴로 그 뒤를, 그리고 이시우와 최민주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따라붙고 있었다. 해안 방어선은 생각보다 더 험준했다. 질퍽한 갯벌과 날카로운 바위,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수풀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제한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시우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그는 이제 거의 다리를 끌다시피 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야, 권도혁. 저 새끼 저러다 진짜 쓰러지겠다. 그냥 버리고 갈까? 황태산이 진심으로 제안했다. 어차피 우리끼리 가도 시간 빠듯해. 권도혁은 대답 없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뒤처진 이시우를 돌아봤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쁘게 몰아쉬는 숨. 그의 머릿속에서 한서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진짜 지휘관인지 증명해봐. 지휘관은 부하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저건 부하가 아니라 짐 덩어리였다. 그의 내면에서 실용주의와 알량한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가 갈등하는 사이 예상치 못한 위협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숲을 저편에서 너댓 명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딱 봐도 학생이 아니었다. 험악한 인상, 지저분한 옷차림, 그리고 팔뚝을 뒤덮은 조잡한 문신. 그들은 평택항 부두를 어슬렁거리며 살아가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었다. 학교를 중퇴하고 변변한 직업 없이 약한 학생들의 돈을 빼앗거나 밀수품을 나르며 하루를 버티는 항구 도시의 밑바닥 인생들이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희죽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담배를 꼬나물고 있었고 짝짝이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어이, 학생들이 이런 데서 뭐하냐? 소풍이라도 왔어? 황태산이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다. 뭡니까, 아저씨들? 갈 길 가세요. 갈 길? 여기가 우리 나와바리인데 어딜 가, 새끼야. 짝눈의 남자가 황태산의 어깨를 툭 쳤다. 보아하니 여기서 뭐 좋은 거 하는 모양인데 형님들한테 통행세 좀 내야 하지 않겠냐? 권도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상대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교실 안에서는 왕이었을지 몰라도 교실 밖의 진짜 폭력 앞에서 그는 아직 경험 없는 소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린 그냥 과제 때문에 온 겁니다. 가진 돈 없어요. 없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셔츠를 풀어 헤친 다른 남자가 이시우를 발견하고는 음흉하게 웃었다. 야, 저 병약한 새끼는 시계도 좋은 거 찾네. 이리 와봐, 아저씨가 잠깐 보기만 할게. 남자가 이시우에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권도혁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남자의 팔을 강하게 쳐냈다. 손대지 마.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교실 안에서 이시우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구성원이 외부의 위협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리더의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인 것에 가까웠다. 상황은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이 어린 새끼가 눈깔에 뵈는 게 없나? 짝눈의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번쩍하고 날카로운 빛이 반사되었다. 커터칼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난이 아니었다. 이들은 진짜였다. 교실에서의 주먹 다짐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폭력이었다. 황태산은 거구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최민주는 이미 울상이 되어 있었다. 오직 권도형만이 물러서지 않고 칼을 든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저 다리 병신 새끼 신발이랑 시계 벗어놓고 꺼져.
그럼 목숨은 살려준다. 짝눈의 남자가 칼끝을 권도역의 턱 밑에 겨누었다. 서늘한 칼날의 감촉이 피부에 와 닿자 권도역은 숨을 삼켰다. 끝이었다. 여기서 객기를 부렸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그의 자존심, 반에서의 위상, 그 모든 것이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무력감과 공포를 느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이시우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하찮은 왕국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지금 더 강한 포식자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절망에 빠진 그의 귓가에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우리 반 아이들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언덕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빙하보다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한서진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 같았다. 그녀는 언덕 위에서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기이하게도 칼을 든 남자들이 만들어낸 살벌한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짝눈의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웬 여자야? 아, 니들이 말한 그 선생인가 보네. 잘 됐네. 선생 지갑이 학생 지갑보다 더 두둑하겠지. 곱게 생겼는데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가진 거 다 내놓고 꺼져. 그는 칼끝을 한서진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한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짝눈과 칼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시시한 장난감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 문방구에서 파는 커터칼 맞지? 요즘 애들 참 장난감도 흉악한 걸 가지고 노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오히려 상대를 자극했다. 이 씨발년이 죽고 싶나? 짝눈이 격분하여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를 준비를 했다. 권도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눈앞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짝눈이 휘두른 칼을 한서진은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가볍게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그리고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칼을 쥔 남자의 손목을 붙잡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크악! 짝눈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을 떨어뜨리며 바닥을 뒹굴었다. 한서진은 그가 떨어뜨린 커터칼을 구둣발로 가볍게 밟아 부러뜨렸다. 남아있던 불량배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자, 한서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공포에 질린 불량배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한서진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옆으로 한 걸음 피하며 달려드는 남자의 발을 걸었다. 남자는 육중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넘어진 남자의 목덜미를 구둣굽으로 지그시 눌렀다. 움직이면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 아주 조심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이제 남은 것은 3명. 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감히 달려들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한서진은 더 이상 가녀린 여교사가 아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였다. 상황 파악이 좀 됐나? 한서진이 남아있는 이들을 향해 물었다.
내가 지금부터 3가지 선택지를 줄게. 첫째, 덤벼서 팔다리 몇 개 부러지고 경찰서에 가든가. 둘째, 여기서 도망치다가 나한테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맞고 경찰서에 가든가. 셋째, 지금 당장 바닥에 머리 박고 내가 경찰을 부를 때까지 대기하든가. 그녀는 손목시계를 슬쩍 보았다. 선택할 시간은 5초 주지. 5, 4. 그녀의 카운트다운이 끝나기도 전에 남은 3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항구 도시의 하이에나들은 순한 양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권도혁은 그 모든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지켜보고 있었다. 충격,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자신이 교실에서 휘둘렀던 폭력은 그저 어린애들의 소꿉 장난에 불과했다. 진짜 힘, 상대를 압도하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는 오늘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력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력,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교한 기술. 한서진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한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여유롭게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마친 그녀는 아직도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자신의 학생들에게로 돌아왔다. 프로젝트는 이걸로 종료한다. 전원 목표 달성 실패. 하지만 실전 상황에서 동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으니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이시우가 절뚝거리며 권도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전망대에서 내가 한 말 맞아. 나 진짜 병신 같아. 맞고만 있는 것도 불쌍한 척하는 것도 다 맞는 말이야. 권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그래서 고마웠어.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이시우의 진심 어린 감사에 권도혁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특히 이시우 같은 녀석에게서는 더더욱. 그는 늘 빼앗고 군림하고 경멸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지켰고 그 대가로 감사를 받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한서진을 바라보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도 태어냈고 맹수 같은 학생들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으면 칼을 든 괴한들을 장난감처럼 제압한 여자. 그녀는 그가 평생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어른이자 선생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권도혁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선생을 넘어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견고했던 그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평택항 서부 해안 방어선 사건은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경찰 조사에서 불량배들은 한서진에게 일방적으로 제압당했으며 학생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녀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지만 사건의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소문은 뱀처럼 교활하게 그리고 안개처럼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새로운 국어 선생, 알고 보니 조폭 출신이다. 학생들을 방패 삼아 깡패들과 싸움을 붙였다. 그 여자 사실은 UDT에서 불명예 제대한 정신 이상자다. 근거 없는 억측들은 사리부터 괴물이 되었고 몇몇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과잉 폭력과 교사 자질 부족이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권도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진이 보여준 압도적인 힘 그리고 이시우가 건넨 어설픈 감사의 말.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상반된 세상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것이 생존 법칙이라 믿었던 자신의 세상과 그 힘으로 약자를 지키는 것이 책임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세상. 교실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한서진을 두려워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경외, 호기심 그리고 아주 약간의 죄책감.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던 선생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결국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학교에 파다하게 퍼졌다. 한서진이 교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권도혁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저 여자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시궁창 같은 곳에 뛰어든 것인지. 그날 저녁 모든 학생들이 하교하고 텅 비어버린 교실. 권도혁은 홀로 남아 교무실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교무실에는 단 하나의 책상에만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다. 한서진은 감사에 대비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안 가고 뭐해?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권도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그랬습니까? 뭐가? 해안가에서. 왜 우리 때문에 위험한 짓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놈들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폐급들이잖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와 함께 아주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한서진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슬퍼 보였다. 내가 왜 군대를 그만두고 교사가 됐는지 궁금한 적 없어? 그녀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권도혁이 대답을 못하자 그녀는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상처의 딱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듯이. UDT 교관 시절이었어. 나한테도 너희 같은 녀석이 하나 있었지. 이름은 김민수. 가정 환경도 불우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 꼭 너를 닮은 녀석이었어. 그녀의 시선은 권도혁을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에 넘어 아득한 과거의 누군가를 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녀석을 살리고 싶었어. 그 녀석 안의 분노와 도끼를 강인함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뛰어난 특수대원이 될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시켰어. 잠도 재우지 않았고 한계까지 몰아붙였지. 그게 그 녀석을 위한 최선이라고 오만하게도 그렇게 믿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녀석이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총기를 분실하는 사고를 쳤어.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녀석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지. 넌 역시 패급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해. 그게 내가 그 녀석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어. 한서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다음 날 아침 그 녀석은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유서에는 딱 한 줄 적혀 있더군. 저는 역시 패급입니다. 죄송합니다. 권도혁은 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녀석을 살릴 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에 젖어 있었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한번 안아줬어야 했어. 괜찮다, 실수할 수도 있다. 너는 패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야 했어.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경위서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약한 모습이었다. 강철 같던 지휘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내 오만과 욕심이 그 아이를 죽인 거야. 그래서 군복을 벗었어. 그리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지. 너희들 같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이 폐급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아이들,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아이들 옆에서 끝까지 버텨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권도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해안가에서 내가 한 행동은 위험한 짓이 아니야. 그건 죽은 민수에게 보내는 내 속죄고 너희들에게 하는 내 약속이야. 나는 절대로 너희를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권도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모든 질문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녀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 앞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자신의 상처는 차라리 유치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사람, 당신 탓 아니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권도역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선생으로 혹은 통제해야 할 어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자신들과 같은 폐급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고독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지휘관의 병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은 다음 날 공식적인 통보가 되어 학교에 도착했다. 박선영 감사관.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냉철한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3학년 8반에게 실질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아이들은 술렁였다. 자신들을 지켜준 유일한 어른이 이제는 그들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시발,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깡패 새끼들한테 처맞고 있었는데 우리 구해준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황태산이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아이들은 모두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어른들이 만든 규칙 앞에서 자신들은 언제나 패배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권도역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교탁 앞으로 걸어나가 혼란에 빠진 반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서진의 눈물과 저는 역시 폐급입니다라는 김민수의 유서가 떠나지 않았다. 안 돼. 그렇게 둘 순 없어. 싸워야 한다. 권도혁의 낮은 목소리가 교실의 소음을 잠재웠다.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폐급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놈들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을 거냐? 한서진 선생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생님을 포기할 거냐고. 그의 말은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이시우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탄원서. 탄원서를 쓰는 건 어떨까? 우리가 겪었던 일,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걸 전부 써서 제출하는 거야. 투명인간 같던 이시우의 입에서 나온 용기 있는 제안이었다. 권도혁은 이시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다. 그는 이시우에게 말했다. 탄원서 작성은 내가 맡아라.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황태산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황태산, 너는 반 아이들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서명을 받아. 이건 명령이다. 3학년 8반의 방패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시우는 밤을 새워 진심을 담아 탄원서를 써내려갔다. 한서진을 처음 만난 날부터 급식실 사건, 그리고 해안가에서의 일까지. 그녀가 자신에게 건넸던 시집과 너는 폐급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었던 순간들을 모두 기록했다. 황태산은 거친 욕설 대신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서명을 부탁하며 돌아다녔다. 아이들은 한 명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마침내 감사 마지막 날
권도혁과 아이들은 3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들고 감사관실을 찾아갔다. 차가운 표정의 박선영 감사관은 그들의 탄원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여기는 너희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다. 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이야. 교사의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아이들의 희망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졌다. 방패 작전은 실패했다. 아이들은 복도를 걸어 나오며 다시 한번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어떤 년이야? 내 아들 망쳐놓은 년이 어떤 년이냐고. 고함 소리와 함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년 남자가 학교 복도로 난입했다. 권도혁의 아버지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그는 닥치는 대로 고함을 지르며 한서진을 찾았다. 감사를 마치고 나오던 한서진과 박선영 감사관이 그와 마주쳤다. 권도혁의 아버지는 한서진을 발견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내년이구나. 감히 내 아들한테 바람을 불어넣어서 애를 이 꼴로 만들어. 그가 손을 들어 한서진의 뺨을 때리려던 순간 얼어붙어 있던 권도혁이 움직였다. 그는 아버지와 한서진 사이를 가로막아 섰다. 평생을 두려워했던 존재, 그 거대한 폭력의 벽 앞에 자신의 몸으로 방패를 만든 것이다. 아버지, 그만하라고. 권도혁의 외침에 그의 아버지는 더욱 격분했다. 이 새끼가 애비한테 반항을 해? 그의 손이 이번에는 아들을 향해 날아들었다. 짜그 하는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한서진이 그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붙잡아 막아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훈육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범죄입니다, 아버님. 그 순간 권도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절규했다. 나 다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평생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나 때리고 그렇게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절대로. 그의 울음 섞인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이 사람은, 강지영 선생님은 나한테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라고 말해준 사람이야.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너는 폐급이 아니라고 말해준 첫 번째 어른이라고. 이 모든 광경을 박선영 감사관은 입을 다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냉철하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작성하고 있던 보고서 초안 의교사 한서진의 폭력성 및 자질 부족에 대한 징계 권고안 의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무너진 한 가정이,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한 아이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규정과 절차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방패 작전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진실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선생님을 지켜낸 것이었다. 교육청 감사는 혐의 없음과 함께 오히려 한서진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례적인 권고로 마무리되었다. 권도혁 아버지의 난동 사건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학교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3학년 8반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색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권도혁은 더 이상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왕국을 물려받아 재건해야 하는 젊은 왕처럼 책임감 있는 눈으로 교실을 둘러보았다. 황태사는 힘의 방향을 잃고 어색하게 서성이는 대신 권도혁의 곁에서 든든한 부관 역할을 했다. 이시우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관문인 기말고사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새로운 작전을 선포했다. 지금부터 3학년 8반 꼴찌 탈출 작전을 개시한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아온 자신들에게 시험이라니. 작전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전원 과락 면제. 둘째, 우리 반 평균 점수를 전교 꼴찌에서 딱 한 계단 위로 올린다. 바로 옆반 7반을 잡는 게 목표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이전과 같은 체념 대신 희미한 호기심이 감돌았다. 한서진은 성적순이 아닌 그녀만의 방식으로 스터디 그룹을 편성했다. 수학은 황태산이 조장이다. 너 단순 계산은 기가 막히게 빠르더군. 영어는 최민준. 너 혼자 단어 외우는 거 봤어. 국어는 이시우. 넌 이제 누구보다 글을 잘 이해하잖아. 그녀는 각 과목별로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학생들을 교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를 훈련병으로 편성했다. 성적이 아닌 임무 중심적인 편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도혁을 지목했다. 권도혁, 너는 이 작전의 총괄 지휘를 맡는다. 싸움의 판을 읽고 녀석들이 딴짓 못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내가 최고니까. 내 전략과 깡을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라 연필로 증명해봐. 처음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교과서를 펼쳤다. 교실은 순식간에 야전 지휘소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질문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야, 이 새끼야. 그네 공식이 뭐냐고. 아, 씨발, 비동사가 뭐 일이 많아. 황태산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녀석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으며 공식을 외우게 했고 이시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의 함축적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권도혁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는 녀석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정신 안 차려? 7반한테 지고 싶냐? 우리가 왜 패급 소리를 듣는 줄 알아?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이야. 고개 들어 이 새끼들아. 아직 안 끝났어. 그의 외침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싸우는 지휘관의 동료였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며 밤늦게까지 교실에 남았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패급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처절하지만 위대한 전사들이었다. 마침내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서진이 성적표 뭉치를 들고 교탁 앞에 섰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첫마디에 아이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너희들 성적 여전히 바닥이다. 하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단 한 명도 과락이 없다. 전원 대학의 원서라도 내밀 자격은 갖췄다는 뜻이다. 아이들의 얼굴에 작은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 한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있는 힘껏 외쳤다. 우리 반 평균 7반보다 0.5점 높다. 우리는 더 이상 꼴찌가 아니다. 그 순간 교실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책상을 두드리며 포효했다. 그것은 1등의 환희가 아니었다.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온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첫 번째 승리에 대한 감격의 함성이었다. 그들은 찍지 않고 풀어 얻은 점수가 주는 짜릿한 성취감에 취해 있었다. 평택항만 고등학교 3학년 8반. 패급들의 집합소는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상처와 실수를 딛고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운 하나의 팀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 한서진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부대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택의 잿빛 하늘 아래
그들의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기말고사의 승리가 가져온 흥분은 짧았다. 겨울이 깊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졸업이 머지않았음을 알리자 3학년 8반에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과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승리라는 것을 맛보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그러하듯 전쟁이 끝난 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막막한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단순했다. 버티거나 부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선택이라는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다. 대학 원서를 쓰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3학년 8반 아이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 패급이라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싸우는 법은 배웠지만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교실은 다시금 무기력한 공기로 채워져 갔다. 권도혁은 창밖을 보는 날이 많아졌고 황태산은 의미 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이시우는 다시 책 속에 고개를 파묻었지만 그의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방황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물론 지휘관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종례 시간 복잡한 표정의 아이들 앞에 서서 새로운 작전명을 선포했다. 지금부터 3학년 8반의 마지막 작전을 개시한다.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작전명 미래 좌표 설정. 목표는 각자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팀 단위가 아닌 각자가 지휘관이 되어 수행하는 단독 작전이다. 보고는 나에게 1대1로 진행한다. 그녀는 진로 상담이라는 평범한 단어 대신 미래 좌표 설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아이들에게는 그 편이 훨씬 더 익숙하고 가슴에 와닿았다. 그것은 막막한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또 하나의 임무가 되었다. 그날부터 교무실 한편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는 3학년 8반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서진은 각자의 개인 파일과 관찰 기록을 토대로 마치 참모가 지휘관에게 작전 브리핑을 하듯 그들 스스로도 몰랐던 장점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온 것은 의외로 황태산이었다. 선생님, 저는 뭘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할 줄 아는 건 싸움질밖에 없는데. 한서진은 그의 파일을 넘겨보며 말했다. 너 해안가에서 불량배들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권도혁이랑 이시우 앞을 막아섰어. 그리고 스터디 그룹 할 때 수학 문제 못 푸는 애들 끝까지 포기 안 시키고 옆에 붙어서 도와주더군. 넌 힘을 통제할 줄 알고 자기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놈이야.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UDT 훈련 시절 갯벌에서 동기의 군장을 대신 메고 걷고 있는 젊은 시절의 한서진이었다. 힘은 누군가를 부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쓸 때 가장 강해진다. 황태산. 혹시 군인은 어때? 부사관으로 지원해봐. 너 같은 녀석이 지키는 나라라면 꽤 안전할 것 같은데. 황태산의 눈이 처음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폭력이 아닌 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시우는 한 편의 시를 써서 그녀에게 가져왔다. 투명인간이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시였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기까지의 고통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시우야. 국문학과에 지원해봐. 너의 언어는 과거의 너처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도혁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의 운동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결정했나, 너의 좌표는? 한서진의 물음에 권도하이혁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마. 대신 뛰어넘어. 어떻게요?
너는 누구보다 규칙을 증오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공정한 규칙을 원했어. 내가 교실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건 힘의 논리로나마 너만의 질서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지. 넌 판을 읽을 줄 알고 사람을 이끌 줄 알아.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진짜 힘인지도 알게 됐지. 그녀는 경찰 대학 지원 요강이 담긴 브로셔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내가 가장 증오했던 아버지의 폭력과 세상의 부조리함. 그것들과 가장 정면에서 싸울 수 있는 곳이다. 내 힘을, 규칙을 세우고 약자를 지키는 데 써. 그게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야. 권도혁은 떨리는 손으로 브로셔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와 증오가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평생을 자신을 짓눌렀던 어둠의 정체를 깨닫고 그 어둠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나갈 좌표를 설정한 순간이었다. 졸업식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겨울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황태산이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취객으로부터 가게 주인을 보호하다가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부사관 지원의 신원 조회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다. 소식을 들은 3학년 8반 아이들이 경찰서로 달려갔다. 한서진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경찰서에서 황태산은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주먹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때 권도혁이 앞으로 나섰다. 형사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과거 감사관 앞에서 탄원서를 냈던 경험을 살려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시우에게 주변 가게의 CCTV를 확보해오라고 지시했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목격자 진술을 받아오라고 임무를 부여했다.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규칙 안에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결국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덕분에 황태산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훈방 조치될 수 있었다. 경찰서를 나오며 황태산은 권도혁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고맙다. 권도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지휘관이 부하 챙기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서진의 입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마지막 작전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수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식 날. 3학년 8반 아이들은 어색한 교복을 마지막으로 차려입고 강당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급의 그늘이 없었다. 각자의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평범한 19살의 얼굴이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교실에 마지막으로 모였다. 그들은 돈을 모아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한서진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30명의 아이들과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와 서툰 글씨로 최강 8반 지휘관 한서진 교관님께라고 적힌 작은 감사패가 들어있었다. 권도혁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다. 그는 한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했습니다. 교관님, 선생님이 아닌 교관님. 그들이 그녀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3학년 8반 교실. 한서진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교문 밖으로 흩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조가 필요한 조난자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항해를 시작하는 독립적인 함선들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냈다. 그곳에는 김민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군번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보고 있나, 민수야. 그녀의 눈가에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번엔 전원 무사히 구조했다. 평택항의 잿빛 하늘 너머로
어느새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폐급들의 최종 기착지였던 3학년 8반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의 새로운 작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